매매가 주춤하다 보니 그래 나 그냥 전세로 갈래라고 해서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요. 전세 대출 금리는 4% 초반대 정도 나오거든요. 매매보다는 한 1%포인트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은 4% 초반대면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월세보다도 또 유리합니다. 월세는 안 떨어졌거든요. 전세는 작년에 떨어졌잖아요. 이게 전환율을 보니까 네. 월세보다는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게 더 유리하다. 지금은 그게 유리합니다. 올해 찬바람 불 때쯤 되면 역전세난 때문에 난리가 날 거라더니 전국의 전세 가격이 15주 연속 올랐습니다. 서울만 딱 떼놓고 보면 24주 연속으로 상승. 반년째 오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내년에는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네요. 아니 전세대랑 걱정하더니 분위기는 왜 달라진 걸까요? 그리고 청약을 했는데 역세권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언덕이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주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요거 가격 변화폭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매매 가격 동향부터 볼 텐데요. 한국부동산원 통계입니다. 10월 5주차죠. 10월 30일 기준 통계인데요. 2주치를 제가 뽑아봤는데 2주 전에 전국이 0.07% 변동률이었는데요. 상승이었죠. 네. 지난주가 0.05, 이번 주가 0.04 내려가고 있죠. 서울은 0.09에서 0.07, 0.07이고요. 지방은 0.03, 0.02, 0.01. 뭔가 느낌이 오시죠? 조금씩 살금살금 내려가고 있는.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으나 네. 보합폭은 그렇죠. 상승폭의 하락 요게 확인이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지표가 176개 지역을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조사를 하는데요. 계속 늘어났거든요. 상승 지역이. 올 1월부터 계속 늘어났는데 2주 전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승 지역이 137개에서 123개에서 114개로 줄어들었고요. 하락 지역은 32개에서 47개, 51개. 이게 상승 지역은 줄고 하락 지역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뭔가 진짜 변화가 있다. 그래서 3개월치 그 그래프를 보더라도 네. 확실히 추석 지나고 꺾였다. 우리 추석이 추석이 터닝 포인트 역할을 그쵸.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석 지나고 이제 한 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달 흐름을 보니까 확실히 뚜렷하게 꺾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기대와는 다르게 좀 한풀 꺾인 것 같고 보통 흐름이 한번 결정이 되면 6개월 가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지금 같은 흐름이 보합세, 약보합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 게시판으로 양윤정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한동안 전세가 남아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격은 왜 올라요? 전세는 뭐 남아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전세하고 매매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전세는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매가 꺾였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인 것 같고 우리 1월 생각해 보면 1월 가격은 매력적이었어요. 1월부터 한 4월까지도 4월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고가격이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냐면 고점 대비 한 30% 떨어졌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폭락했다라고 하면 고점 대비 30% 정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에 들어가신 분들은 괜찮아요. 설사 더블 딥이 오더라도 다시 그 정도 가격이 되는데 여기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제가 엘스 예를 들면 잠실 네. 엘스가 27억 정도 갔었거든요. 19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4억 5천까지 올라갑니다. 19억 20억은 괜찮아요. 요 정도면 뭐 취득세 내고 대출이자 내도 충분히 내가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24억 25억에 들어가 버리면은요. 취득세 내고 대출이자 내면 전고점 27억인데 비슷해지는 거죠. 사실 그러면 투입 전고점을 비용은.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고점을 뚫고 30억을 가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분위기에 30억을 가려면 뭔가 원동력이 필요한데 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또 내려야 됩니다. 네. 그럼 금리 내릴까라고 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금리가 내린다라는 희망사항은 있는데 막상 내린다라는 시그널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좀 불안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대출금리는 또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대출금리가 상단금리가 7%는 훌쩍 넘었고요. 하단금리도 뭐 거의 4% 후반대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거 얼마나 오르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를 것 같아라는 불안 심리가 작용이 된 것 같고 전세는 조금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을 사려다가 일단
나는 대출해서 이 원리금 갚기가 너무 부담된다. 네. 나는 실탄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낀 분들은 좀 뒀다 사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확 올라가다가 정체되는 것 같은데 내년 상황 보지 뭐 이런 분들이 그렇죠.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 이분들도 한정된 전세를 놓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사람 그렇군요. 마음이 작년은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어요. 원래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아니야 나 전세로 살면서 좀 관망을 해볼래라고 해서 매매 수요가 전세로 유입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메커니즘인데 작년은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매매 모두 패닉 하락을 한 거고요. 저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매매가 주춤하다 보니 그래 나 그냥 전세로 갈래라고 해서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요. 전세 대출 금리는 4% 초반대 정도 나오거든요. 매매보다는 한 1%포인트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은 4% 초반대면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월세보다도 또 유리합니다. 월세는 안 떨어졌거든요. 전세는 작년에 떨어졌잖아요. 이게 전환율을 보니까 네. 월세보다는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게 더 유리하다. 지금은 그게 유리합니다. 작년에는 그게 뒤바뀌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고요. 올해는 이제 월세보다는 전세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또 요것도 있죠. 빌라 오피스텔. 빌라 오피스텔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빌라 포비아라는 단어가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금액 불안한 수요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월세로 가거나 아파트 시장 안전한 전세로 가야 되는데 월세보다는 전세가 유리하니까 그냥 아파트로 가자라고 해서 아파트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아파트 물량은 또 줄어요. 1월 대비 37.9%가 줄어들었거든요. 전세 물량이 네, 전세 물량이. 다 어디 갔어요? 전세 물량이 일단 입주 물량도 줄어들었고요.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에 전세 가격 급등했잖아요. 네. 그런 물량들도 이제 다 갱신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세가 이제 안정적인 상황 또는 상승 추이를 보면 전세는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전세는 이제 위기 끝났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말고요. 네. 아파트는 이제 뭐 역전세 우려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동네마다 어디에서 많이 썼느냐 서울 안에서 통계를 봤더니 금천구에서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네네. 요게 구로 디지털 단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에 젊은 인구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야 이게 인구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의 이동 그리고 밀집도 그럼요. 역시 밀집도 이동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갱신권 쓴 지역이 많다고 하는데 자 아파트 전세 가격이 왜 올라갔는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근데 변수가 있잖아요. 내년에 강남 일대 또 대단지 입주가 한 번에 확 시작되는 곳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 요게 또 시작이 되면은 여기서 가격이 떨어지고 인근으로 좀 가격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 개포주공 1단지가 이제 재건축을 해가지고요. 11월부터 입주를 합니다. DH 퍼스트 아이파크라는 아파트인데 세대 수가 6,700세대예요. 만 세대 어마어마합니다. 가까이. 예, 네. 어마어마한데 올 3월에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개포주공 4단지였나요? 재건축한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전세 가격이 이제 맞물린 거죠. 해필이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입주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떨어졌는데 그게 한 3,000세대 좀 넘거든요. 그러면 3,000세대 가지고 이렇게 올 초에 난리를 쳤는데 6,700세대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는데 생각처럼 지금 전세 시장이 요동치지 않아요. 가격이 안 빠진단 말씀이에요. 그 안 왜 빠져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왜 그러냐면 자 개포자의 프레지던스가 올 3월에 입주했을 때 보통 입주장은 6개월에서 8개월 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전세를 미리 맞춰야 네. 되니까. 그러면 작년 8월 이전에 전세 가격이 얼마 했느냐를 체크해 보니까 개포 쪽이 전용 84가 18억까지 갔었어요. 18억까지 가다가 쭉쭉쭉 떨어져서 11억, 13억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지금이 얼마냐고 보니까 지금이 한 13억, 14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떨어진 상태에서 살짝 회복을 하고 아직 작년 7, 8월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6,700세대가 나와도 더 떨어질 하락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더 떨어져도 1억 2천이고요. 이 정도 본다면 기대치가 다른 거죠. 18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6,700세대 물량이 없었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16억? 17억까지는 올라가줘야 되는데 6,700세대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지 실제로 가격이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낮다. 그리고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걱정을 네. 많이 했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잖아요. 워낙 입지가 좋고 강남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전세 수요들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단지 입주가 전세 가격을 끌어내리는데 큰 영향은 주지 지금은. 못하고 있다. 네네. 수요가 받쳐준다는 얘기인데 네.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시장은 참 알쏭달쏭한데요. 매도 물량이 이제 점점 쌓여서 늘어나요. 일단 네. 시장에 내놓은 게 한 8만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쌓인다고 하면 네. 가격이 떨어졌어요가 우리가 그 다음에 기대하는 수식어인데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매도 물량은 쌓이고 가격은 그대로 있고 호가는 올라가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올 1월이 한 4만 건 넘었거든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건으로 늘어났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올 초의 분위기 생각해 보면 네. 둔촌주공도 미분양 나고 그쵸. 난리가 났었는데 왜 올 초보다 지금이 매물이 늘어나지? 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가 집주인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집주인 입장이 되면 올 초는 어떤 분위기냐면 뭐가 뭔지 모르겠고 뭔가 금리가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니 일단은 그냥 지켜보자. 지금 팔리지도 않으니까요. 지켜보자는 거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충분히 올랐잖아요.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네. 아까 우리가 엘스 이야기했잖아요. 단기간에 꽤 올랐죠. 엘스가 네. 27억에서 19억까지 떨어졌다가 24억까지는 올랐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거죠. 아 여기서 과연 얼마나 올라가지? 금리도 그대로인데 요 정도면 팔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에 매물을 내놓는데 헐값에 금매물에 팔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24억 정도. 그렇죠. 팔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텐데 없죠. 사정이 내가 쫄린다 아주 그러면 내놓잖아요. 아주 급한 사람은 이전에 이미 많이 팔았죠. 그럼 지금 물량을 내놓은 사람들은 네. 되게 막 숨찬 그런 분들은 아니다. 숨차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단 한번 내놔보는데 이게 거래가 되면 괜찮은데 매수자들 마음은 또 똑같잖아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 집주인 또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매수자들은 왜? Why not? 내가 지금 굳이? 나는 그냥 전세로 가면서 2년 기다려 볼래. 서로 급할 게 없네요. 급할 지금은.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딱 이런 상황인데 여기 줄다리기가 누가 이기냐 그러면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자 일단 전세로 갑니다. 2년 가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단 매물을 내놨는데 거래가 안 돼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회수를 하거나 가격을 내리거나. 살짝 급한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상황이 한 6개월 가면 가격이 슬금슬금 조금씩 호가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내려가면 거래가 하나도 안 되면 더 내려가는데 분명히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항상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그쵸. 거듭한다라고 하는데 내년은 아마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올랐다 그래요. 내렸다. 근데 저는 그 사이에 급변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하는 시점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내년에 원래는 한 6월 말씀되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3월에서 5월 사이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반등.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또 분위기 확 바뀌죠. 그러면은 반등 폭이 꽤 클 수도 있습니다. 요 금리 관련한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목돈연구소 네네. 들으시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어요. 네. 자, 그리고 청약시장 저희가 요 분위기 그리고 동네별로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이벤트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역세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이 당첨되고 보니까 저기 되게 상기쓰기다. 높은 지역에 있다. 공기는 좋은데 내가 생각한 그 역세권이 아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도 소개해드렸죠. 이문 3구역 재개발한 이문 아이파크 자이 아파트 이야기인데요. 이게 블럭이 두 개가 있어요. 3-1구역이 있고 우리 재개발하면 구역이 있잖아요. 그쵸. 3-2구역이 있는데 3-1구역은 1, 2블럭으로 나눠져 있고 역세권. 그 외대 압력 초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에미안 라그란데보다도 위치가 더 좋은데 3-2구역인 3블럭은 저기 천장산 기슭에 쾌적하긴 한데 역세권하고는 거리가 꽤 멉니다. 직선 거리로 500m니까 아마 길을 따라서 가면 훨씬 더 멀겠죠. 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요게 일반 분양이 1467세대 중에 산기슭에 있는 3블럭이 124세대가 됩니다. 타입으로 보면 5구 전용 5구 중에 DEF 타입, 84가 DEFG 타입, 99A 타입이 3단지이기 때문에 입주 연도도 달라요. 역세권의 1, 2단지는 2025년 11월에 입주하고요. 상기슭에 있는 3단지는 2026년 5월에 입주합니다. 같은 단지인데 입주 시기가 다르고 달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보통은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1단지, 2단지 그렇죠. 이렇게는 나눠지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이게 구역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동네가 좀 완전 다른 달라요. 이게 셈이네요. 직선거리 500m면 다른 동네거든요. 다른 동네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예. 그슬로 올라가면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에서요. 이문 3구역을 결합 개발 계획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냥 결합해라. 니들 지역은 다른데 아. 이게 용적률이 달라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3-1구역 역세권은 기존에 용적률을 255% 받았고요. 상기슭에 있는 3-2구역은 90%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결합하게 되면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떻게 개발이 되냐면 역세권에 있는 3-1구역은 419% 용적률 굉장히 높게 받았고 3-2구역은 74.3% 결합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결합해서 같이 개발을 하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혜택을 줬는데 그래서 층수가 이문 아이파크 자기가 41층 다른 라그란데가 27층이었거든요. 결합해서 역세권 단지는 혜택을 받는데 역세권 아닌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좀 쾌적하긴 하죠. 네.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쾌적성은 좋은데 지하철역은 멀다. 그러면은 이게 청약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 이런 걸 제대로 보면 제대로 봤어야죠. 내 집이 들어가는 그 위치를 구역별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게 꼼꼼히 봐야 되는데 모집 네. 공고 보면 동별로 차이는 있거든요. 오. 그래서 타입별로 뭐 101동이냐 301동이냐가 나오는데 사실 그게 일반인들이 그렇게 꼼꼼히 보기가 좀 쉽진 않죠. 이게 모집 공고 나올 때 집이 다 지어진 게 아닌데 네. 그러면 내가 이 구역에 들어간다. 요거 구역은 정해서 청약을 넣을 수가 저 있습니다. 타입별로. 아까 타입별로. 제가 타입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구분 안 하고 그냥 신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그럼 청약하기 전에 임장을 짓고 있는데 가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임장을 굳이 안 가도요. 네. 이게 팜플렛 보면 홈페이지 보면은 사실은 지도가 나옵니다. 다 이쁘게 다 이쁘게 그려놔서. 근데 위치가 다르거든요. 네. 1구역, 2구역이 있으면 네. 1구역, 2구역에 따라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 소개해 드릴 때 제가 좀 이거를 강조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놓친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도 조금 들긴 합니다. 이게 그림 보는 법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알아요. 저는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이게 네. 당연히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다음에는 이런 거 있으면 제가 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만 믿겠습니다. 네. 자, GTX ABC 노선을 조기에 개통하겠다고 해요. 이게 정부 네네. 계획인데 네. GTX가 지나간다 라고 하면은 아파트 값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제가 욕먹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좀 지역에서는 민감한 이야기이긴 한데 최근 기억나실 겁니다. GTX 신호선에 그 의왕 인덕원역이 추가가 되면서 해당 지역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한 2020년 정도에. 거기 모 아파트가 분양가가 한 5억 7천 정도 했었는데 한 12억 13억까지 오르는 거야.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졌으니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16억 5천까지 올라갑니다. 오, 굉장히 많은 너무 3배 많이 오른 올랐죠. 거예요? 그렇죠. 3배? 그래서 작년에 집값 떨어졌을 때 다 반납하고요. 9억까지 떨어지거든요. 거의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약간 오버슈팅이 좀 된 부분이 있죠.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이 되는데 우리 지하철 9호선도 그렇고요. 신분당선도 그렇고요. 지하철은 개통되기 전 착공되고 개통되기 전에 기대감이 최대로 올라가게 되고요. 막상 개통되고 나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승폭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항상 미리 갖다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과열된 양상으로 보여지고 저는 천장 효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좋아져도 나보다 더 좋은 지역을 넘을 수는 없다. 앞서서 인덕원 아파트 얘기 드렸는데요. 만약에 16억 5천 17억이면은요. 전용 84가 그 당시에 마포에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요. 서울에. 마포 대장주. 네. 네. 그러면 자 객관적으로 마포 대장주 아파트 새 아파트 살래? GTX가 개통되는 의왕에 살래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 99%가 마포 삽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입지나 이런 게 유리하단 말씀이죠. 당연히 서울의 마용성인데요. 이거는 제가 뭐 인덕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인덕원에 사시는 분들도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오버슈팅이 됐다는 거고요. 똑같이 바라보면 지금 동탄에도 파주에도 이제 GTX가 개통 때문에 굉장히 흥분해 있는데 신분당선이 이제 광교 신도시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입지적으로 보면 사실은 동탄이 광교를 넘어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광교가 판교보다 더 좋아지기는 어렵고 판교가 잠실보다 좋아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 항상 나보다 윗지역의 가격 흐름하고 비교를 해서 야 내가 너무 올랐다.
형보다 너무 커져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좀 과할 수도 있다는 점 네네. 항상 유의해야 한다. 매수 시점을 보실 때 이런 것들 주의해서 보셔야겠네요. 이영희님이 청약을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위치를 보고 이런 거 참 어렵다. 네. 이런 걸 잘 보셔야겠네요. 꼼꼼하게 모집 공고는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 긍정적인 분도 계세요. 아 어른들은 뭐 공기 좋은 쪽이 좋으실 거예요. 이런 의견도 계시는데 전세 관련해서도 굉장히 동네별로 온도 차이가 차이가 있네요. 크고요. 공기하고 집값은 참고로 반비례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집을 내놨는데 반년째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고 네. 아니 전세값이 어디가 올랐죠? 저는 역전세 때문에 지금 적금 탄 거 세입자한테 다 드리고 왔는데요. 이런 분들도 이게 계시고.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통계가 모든 걸 다 반영해 주진 않으니까요. 아니 마지막으로 네. 소장님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극심한 양극화를 우리가 이미 한번 봤는데 네. 내년에는 이게 좀 완화가 될까요? 더 극심해질까요? 전세요? 전세든 매매든. 양극화가 저는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전세도 제가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강남이나 인기 지역들은 회복을 하고 있고요. 또 아닌 지역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게 시장이 안정되고 했을 때는 양극화 문제도 좀 줄어드는데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저는 양극화는 더 벌어진다라고 봅니다. 내년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는 내년에도 우리를 좀 괴롭힐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